아저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날씨에 또 나오셨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묻혀 그 말은 반쯤 혼잣말처럼 흘러나왔다. 조수석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 차들이 줄줄이 서행하는 그 골목에서 박태수는 오늘도 그녀를 봤습니다. 우산도 없이 노란 우비 하나만 걸친 채 작은 몸집의 노인이 차도 가장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빗물에 눌려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 든 비닐 봉지가 빗속에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 기다렸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태수는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갓길에 차를 댔습니다. 할머니가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좁은 차 안으로 빗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젖은 우비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오래된 향, 오래된 집 냄새 같은 것. 어디 가십니까? 태수가 백미러를 통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손으로 무릎 위 비닐 봉지를 가지런히 정돈하며 대답했습니다. 한솔공원 앞이요. 은행나무 있는데.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단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해온 사람의 목소리처럼. 태수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습니다. 한솔공원이라면 알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15년 넘게 택시를 모았으니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백미러 속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주름진 뺨, 가느다란 목선, 창유리에 살짝 기댄 이마.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닌 무언가를 오래 품고 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얼굴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남의 사정에 끼어드는 건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천 명의 손님을 태웠지만 먼저 말을 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목적지를 묻고 금액을 받고 잘 가시라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님의 사연은 손님의 것이었고 기사의 역할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처음 그녀를 태운 건 5달 전, 역시 비가 내리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우비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말했고 같은 방향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또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건 3번째였습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 저녁, 반드시 그 아파트 앞, 반드시 한솔공원, 그리고 반드시 혼자. 처음엔 근처에 사는 딸이나 아들 집에 가는 거겠거니 싶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식들 집에 가는 길에 택시를 타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원 앞이라는 목적지가 누군가의 집이 목적지라면 아파트 몇 동이라든가 빌라 앞이라든가 그렇게 말하지 공원 앞 은행나무 있는 데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큰 길에서 꺾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솔공원은 동네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습니다. 번화가와도 멀고 큰 시장과도 거리가 있는 조용한 주택가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낮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많았지만 비 오는 저녁이면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흐릿하게 빛나고 은행나무 가지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태수가 공원 입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다 왔습니다.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기 전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 공원 쪽을 바라보더니 그제야 발을 내딛었습니다. 요금을 냈습니다. 잔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공원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할머니, 빗속에 우비 하나만 걸친 채 작은 걸음으로 벤치 앞에 멈춰 서더니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태수는 한동안 차를 빼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시 부를까 싶어서이기도 했고 그냥 이상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저 비를 다 맞으면서 저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뭔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10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배차 앱이었습니다. 한솔공원 근처 같은 위치에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수락하자 공원 벤치에서 할머니가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원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할머니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는 길에도 창밖을 보고 가는 길에도 창밖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 아파트 앞에 내려드리고 나서야 태수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허전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손님을 내려줬는데 허전한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노인 한 명을 공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 준 것뿐인데 이름도 몰랐고 사연도 몰랐고 앞으로 또 볼지도 몰랐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뒷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빗속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작은 몸집, 젖은 우비, 잔돈을 돌려받지 않던 손. 태수는 다음 배차를 받으러 차를 돌리면서 백미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된 건 2달쯤 지나서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 초입의 비는 여름 장마와 달랐습니다. 굵지 않고 가늘었지만 더 오래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저녁까지 그치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그 아파트 앞에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에만, 맑은 날엔 없었습니다. 태수가 의도적으로 그 골목을 지나쳐 확인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맑은 금요일 저녁 아파트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조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할머니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노인들 중에는 비를 맞으면서까지 외출하려는 분들이 드물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감기에 걸리기 쉽고 미끄러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정반대였습니다. 비가 와야 나왔습니다. 비가 없으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공원 근처에 뭔가가 있는 걸까? 예를 들어 비가 올 때만 열리는 가게라거나
특정 요일에만 오는 지인이 있다거나, 하지만 매번 공원에 도착하고 나면 할머니는 그냥 벤치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다가 혼자 일어나서 다시 택시를 불렀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받는 물건도 들어가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된 건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꽤 많이 내렸고 노란 우비를 입은 할머니를 태워 공원에 데려다 준 뒤 태수는 배차를 잠깐 끊고 공원 맞은편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기도 했고 습관적으로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창가에서 컵커피를 마시다가 공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우산도 없이 우비만 입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은 채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안쪽 은행나무가 늘어선 산책로 방향, 이파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방향, 아무것도 없는 쪽이었습니다. 태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슬픈 건지 외로운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렇게 빗속에 혼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은 뭔가 설명되지 않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공원 입구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태수의 배차 앱이 울렸습니다. 태수는 커피를 내려놓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태수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톤이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내내 태수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공원에 앉아있다 온 뒤에 하는 말치고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힘든 일을 끝내고 나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긴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내뱉는 말. 태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저 할머니의 금요일 저녁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는 것. 그건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의식 같은 것, 오래된 약속 같은 것, 혼자서만 지켜온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 태수는 그게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건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비는 달랐습니다. 가을 내내 가늘게 내리던 비가 아니었습니다. 오후부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저녁이 되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예보를 내보낼 정도의 강수였습니다.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배수구 앞엔 낙엽과 쓰레기가 뭉쳐 물길을 막았습니다. 태수는 그날도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앞 가로등 아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젖고 있었습니다. 우비는 입고 있었지만 바람 때문에 우비 안쪽으로 빗물이 파고들었는지 신발이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도 물에 불어 반투명하게 변해 있었고 손등에도
빗방울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타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뒷문을 닫는 소리, 빗소리가 잦아드는 소리. 차 안에 다시 그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첫 냄새, 그리고 오래된 향 냄새.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수는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봤습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였지만 그래도 시야가 흐렸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물에 번져 아래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한솔공원.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뭔가가 달랐습니다. 태수의 손이 다음 신호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2달 넘게 쌓아온 의문들. 비가 오는 날에만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목적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창밖은 완전한 폭우였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가야 하는 것인지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고 태수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차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지나가는 가게들이 흐릿하게 사라지고 그 사이로 할머니의 눈이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태수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 거기 뭐 있으십니까? 말이 나오고 나서야 자신이 입을 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 안이 잠깐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웃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먼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쁜 웃음도 아닌 오랫동안 그 질문을 기다려온 사람의 웃음 같았습니다. 남편이랑 처음 손잡은 곳이야.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이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2달 동안 풀리지 않던 것들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 비가 오는 날에만 가는 이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는 이유,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던 이유, 남편이 이미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기다리러 거기 가는 사람은 혼자 10분 동안 앉아 있다가 혼자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가 공원 앞에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태수는 그녀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벤치 앞에 서더니 앉았습니다. 이번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2 손을 모으고 마치 기도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차를 빼지 못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안으로 빗줄기가 쏟아졌고 공원 은행나무 이파리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벤치 위 작은 몸집이 그 빗속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와이퍼 소리를 들으면서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 병원 복도, 흰벽,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손만 잡고 있었던 것,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것, 그 이후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 뒤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10분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배차 앱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차 앱이 울렸습니다. 같은 위치, 할머니였습니다. 태수는 수락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차에 탔습니다. 젖은 우비, 젖은 신발, 비닐봉지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아까보다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가 가벼워진 사람의 얼굴. 집으로 가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기 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많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태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짧게 인사하고 목적지를 확인하고 가끔 날씨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 사이에 뭔가가 생겼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라고 해야 할까? 설명이 필요 없는 자리라고 해야 할까? 태수는 이제 그 아파트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배차가 들어오지 않아도,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도 잠깐이라도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혹시 오늘도 나오셨나 하는 마음으로. 어떤 날은 이미 다른 택시를 탔는지 없었습니다. 그런 날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복자는 차에 타면 가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문장짜리 이야기. 오늘 시장에서 감자가 너무 비쌌다거나 아랫집 고양이가 또 울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 태수는 그것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복자가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이가 좋아하던 국화가 피었더라고. 어느 가을 저녁 공원 앞에서 내리기 전 복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국화가 피어 있는 공원 화단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흰 국화가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언제 떠나셨습니까? 태수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복자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됐어. 딱 이맘때. 처음 2년은 거기 못 갔어. 가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집에만 있었지.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그이가 우산 씌워주면서 손잡던 게 생각나는 거야. 처음으로 손잡던 날도 비 오는 날이었거든. 그때부터 비가 오면 나가게 됐어. 태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복자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추억은 남더라. 그리고 내렸습니다. 빗속으로. 태수는 그 말을 조용히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추억은 남더라. 그게 위로인지 당연한 말인지 아니면 3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잠들기 전에도. 태수의 아내가 떠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팠던 마지막 2년 동안 태수는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도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이라도 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어색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건 딸과 셋이서 같이 밥 한 번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날짜를 잡자 하다가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그 이후 딸 지영과의 관계는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말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멀어졌습니다. 지연은 결혼을 하고 경기도 어딘가로 이사를 갔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복자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추억은 남더라. 태수는 오랫동안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도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웃던 얼굴, 딸이 어렸을 때 아빠 아빠 하며 쫓아다니던 것, 그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억만 붙잡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늦게까지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주택가 끝 작은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시동을 끈 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아직 조금 내렸고 주차장 가로등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핸드폰도 배차 앱을 닫아뒀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연락처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딸 지연.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춘 자리였습니다. 언제 저장한 것인지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번호 앞에 붙인 한자 두자, 딸 지연. 다른 연락처와 달리 최근 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날짜가 너무 오래돼서 표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화하면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연은 바쁜 사람이었고 아버지한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반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잘못됐나 싶어 놀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수라면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번 눌리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오래됐습니다. 7년이 된 거리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지연이 기다렸던 것들, 태수가 끝내 하지 못했던 것들, 그 사이에 쌓인 것들이 그 짧은 거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수석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곳은 지금 이 주차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던 작은 분식집. 아내가 거기서 일했었고 태수는 그때 막 택시 일을 시작한 터라 끼니를 해결하러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골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 많아졌고 어느 날부터인가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씌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복자의 이야기가 겹쳤습니다. 처음으로 손잡던 날도 비 오는 날이었거든. 태수는 그 말이 떠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첫 기억이 비 오는 날인 것처럼 태수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비를 좋아했습니다.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빗소리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연은 비 오는 날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그래서 지연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빗방울처럼 왔다고.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얼굴, 중학생 때의 얼굴, 엄마 장례식 날의 얼굴.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얼굴이 가장 또렷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던 얼굴. 태수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옆에 앉아있지도 못했고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문객들 사이에서 인사를 받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태수는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연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미안하다고? 잘 지내냐고? 손녀는 잘 크고 있냐고? 어떤 말을 꺼내도 어색하고 어떤 말을 꺼내도 늦은 것 같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말을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는 게 덜 틀린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조수석 위에서 불빛을 뿜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스팸이었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딸 지연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 키를 뽑았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내일도 일이 있었고 모레도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려다가 멈췄습니다. 복자 할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 2년은 거기 못 갔어. 가면 무너질 것 같아서. 태수도 그랬습니다. 지연한테 전화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말을 하다가 결국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거나 아니면 더 멀어지거나 그 두려움이 7년 동안 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결국 나갔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갔습니다. 빗속 벤치에 앉아서 혼자 남편이 처음 손 잡아줬던 자리로 태수는 핸드폰을 다시 집었습니다. 딸 지연. 엄지가 통화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잘못 꺼내면 더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뭔가 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냥 덮어두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태수는 차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빗속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딸 이름의 뜻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빗방울처럼 왔다고. 11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태수는 오전부터 비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기상청 앱을 열어보는 건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예보에 비 표시가 뜨면 괜히 마음이 준비되는 느낌이었고 맑은 표시가 뜨면 조금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금요일 날씨는 그냥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오후부터 가늘게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저녁 무렵엔 제법 굵어졌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그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배차 앱은 닫아뒀습니다. 다른 손님을 태우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싫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빗속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늦는 날도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조금 늦게 나오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5분쯤 기다리다가 배차 앱을 열었습니다. 근처에서 들어오는 호출이 있었습니다.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몸살이 났거나 아들이 왔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은 쉬고 싶었거나 누구에게나 그런 날은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에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배차 앱도 완전히 꺼뒀습니다.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빗속을 바라보면서 혹시 조금 늦게 나오는 건 아닐까? 혹시 저쪽 출구로 나오는 건 아닐까? 이상한 기대를 하면서 1시간을 버텼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혼자 한솔공원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혹시 이미 거기 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다른 택시를 탔거나 걸어갔거나 공원 앞에 차를 세우고 벤치 쪽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벤치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행나무에서 마지막 이파리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끝나가는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태수는 한참 그 빈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골목을 지나치면서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님이 안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비 오는 금요일마다 마주쳤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밥맛이 없었습니다. 괜히 TV를 켰다가 껐습니다. 이유 없이 잠이 안 왔습니다. 태수는 그 이유를 한참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더 허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라고,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허전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들이 없는 금요일 저녁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랑 처음 손잡은 곳이야 라는 말 한마디, 사람은 떠나도 추억은 남더라 라는 말 한마디, 오늘 시장에서 감자가 비쌌다는 이야기, 국화가 피었다는 이야기, 그것들이 없는 금요일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태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비가 오는 금요일을 단순히 운행하는 날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그 골목이, 그 할머니가, 그 짧은 대화들이 태수의 한 주에서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네 번째 주,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금요일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저녁 운행을 마치고 차를 세우면서 조용히 혼자 생각했습니다. 괜찮으신 건지, 어디 아프신 건 아닌지, 아들이 데려갔나, 병원에 가신 건 아닌지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연락처도 몰랐고 어느 동 몇 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비 오는 날 그 자리에 있으면 태워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습니다. 전화가 온 건 12월 초였습니다. 오후 2시쯤 운행 중이었습니다.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게 태수의 습관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그냥 받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태수 기사님 되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년의 목소리,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는 윤복자 어머니 아들입니다. 윤성호라고 합니다. 태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복자라는 이름은 이름을 들은 건 처음이었는데도 바로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어머니가 기사님 차량 번호를 적어두셨더라고요. 택시회사 통해서 연락처를 여쭤봤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태수는 신호가 바뀌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한번 울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차를 앞으로 빼면서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기사님을 꼭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과거형이었습니다. 꼭 뵙고 싶다가 아니라 꼭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태수는 그 차이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알아채면서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네. 지난달에 입원하셨다가 그만. 윤성호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말을 잇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이 편찮으셨어요. 갑작스럽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입원하시기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박태수 기사님께 꼭 연락드리라고. 드릴 게 있다고. 태수는 차를 갓길에 댔습니다. 시동은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들고 앞 유리를 멍하니 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어머니가 꼭 오셨으면 한다고 하셔서 태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빗속 벤치에 앉아있던 뒷모습, 창밖을 바라보던 눈빛, 수고하셨어요 라고 했던 목소리, 사람은 떠나도 추억은 남더라 라고 했던 그 말. 가겠습니다. 태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주소를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갑작스럽진 않았는데 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복자는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더 나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비가 오는 날마다 그 벤치에 앉아서 남편의 기억을 붙잡으러 태수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면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장례식장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장례식장은 낡은 병원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특유의 국화향이 먼저 났습니다. 차갑고 낮은 공기, 흰 국화 냄새, 형광등 불빛. 태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내를 보냈던 날도 이 냄새였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그 냄새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건드렸습니다.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안내 게시판에서 윤복자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2호실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태수는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조문을 온 것이었습니다. 손님의 장례식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무거웠습니다. 조문이라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2호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열린 문 안으로 흰 국화가 가득한 제단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영정사진, 흰 액자 속에 복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빛이 좋은 날 야외에서 찍은 것 같은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사진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늘 창밖을 바라보던 옆 얼굴만 봤었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낯선,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제단 앞에 절을 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2번 절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으니 복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에서 했던 말들이 순서도 없이 뒤섞여서 남편이랑 처음 손잡은 곳이야. 사람은 떠나도 추억은 남더라. 그이가 좋아하던 국화가 피었더라고. 수고하셨어요. 태수는 눈을 떴습니다. 코끝이 뜨거웠습니다. 뒤로 물러나려는데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태수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이 많이 부은 얼굴이었습니다. 박태수 기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윤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태수 기사님 덕분에 마음이 편했다고, 비 오는 날마다 기다려진다고. 태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태수는 평생 남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아내 장례식에서도 지연이 떠나던 날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운다는 게 어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마다 기다려진다고, 그 말이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빗속 벤치의 뒷모습, 처음으로 웃으며 했던 말들, 수고하셨어요 라는 짧은 인사, 4주 동안 나타나지 않던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영정 사진. 태수는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윤성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서 그냥 두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남자가 어머니 영정 앞에서 어깨를 떨고 있는 걸 아무 말 없이 두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태수가 손을 내리고 눈을 닦았습니다. 영정 속 복자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빛이 좋은 날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로 죄송합니다. 태수가 겨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셨을 겁니다. 윤성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뒤 윤성우가 태수를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접견 공간이었습니다. 접이식 의자 2개와 낮은 테이블, 그게 전부인 좁은 자리였습니다. 윤성우가 의자를 권했고 태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윤성우가 안쪽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박태수 기사님께 꼭 직접 드리라고, 반드시 손에 쥐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했고 받아선 안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뭔지. 안에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태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 안에서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지 한 장과 작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낡은 겉표지, 손때가 탄 모서리, 오랫동안 넣었다 뺐다 한 흔적이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편지를 먼저 펼쳤습니다.
글씨가 작고 고른 편이었습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눌러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편찮은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은 필체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태수 기사님께 이 편지가 기사님 손에 닿을 때면 저는 이미 곁에 없겠지요. 처음 기사님 차에 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그 벤치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매번 거기 계셨습니다. 묻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기다려 주셨습니다. 공원 앞에 차를 세우고 제가 나올 때까지. 어떤 날은 제가 일어서기도 전에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기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남편 곁을 지킬 때도 남편을 보낸 뒤에도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말 못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것도, 가서 그냥 앉아있고 싶다는 것도, 그런 말을 하면 걱정시킬 것 같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그냥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사님 덕분에 남편과의 추억을 끝까지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통장은 제 마지막 손님에게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저는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딸에게 먼저 손 내미세요. 늦기 전에. 윤복자드림.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두 줄이 손에서 편지를 내려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딸에게 먼저 손 내미세요. 늦기 전에. 복자가 알았을 리 없었습니다. 딸이 있다는 것도, 그 딸과 7년째 연락 없이 지낸다는 것도, 태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는 늘 복자 쪽의 이야기였고 태수는 대답하는 쪽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윤성호를 봤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기사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안다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자기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는 사람의 눈빛 같다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잔고가 보였습니다. 1억 2천만 원.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0을 세었습니다. 다시 세었습니다. 맞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태수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윤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사님이 거절하실 것 같다고 어머니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받으셔야 한다고. 어머니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양하시면 제가 어머니한테 죄송해집니다. 태수는 통장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할머니는 그 짧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죽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고 그 감사가 지금 태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거절하는 건 그 마음을 돌려보내는 일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조수석에 내려놓고 앞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조명만이 차 위를 하얗게 비쳤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두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딸에게 먼저 손 내미세요. 늦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자기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는 사람의 눈빛 같다고 윤성우가 전한 복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면서 복자는 태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미러 속에서 태수가 복자를 봤던 것처럼 복자도 태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늦기 전에. 복자는 늦기 전에 가지 못한 것들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자는 비 오는 날마다 그 벤치에 앉았고 남편의 기억을 끝까지 만나러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복자는 알았을 것입니다. 늦기 전에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늦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태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 창을 열었습니다. 딸 지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오래 참고 있던 것이 올라오는 떨림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 사이에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7년 만에 듣는 목소리. 그런데 낯선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바로 알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어온 목소리였으니까. 지연아. 태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번호는 저장이 안 돼 있었을 것입니다. 낯선 번호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 아빠? 응. 태수는 뭔가 더 말하려 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조용히 참으면서 우는 소리였습니다. 태수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나로 시작된 침묵이 이상하게 아무것도 채울 필요가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태수는 뒷좌석에 손녀를 태우고 차를 몰았습니다. 지연의 딸이었습니다. 올해 5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낯선 듯 바라보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무릎에 올라앉아 잠들었습니다. 목적지는 한솔공원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따뜻한 봄비. 차창에 빗방울이 맺혔다가 흘렀습니다. 손녀는 창밖을 구경하면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빗방울이 움직이는 걸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공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은행나무는 아직 잎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원 화단에는 봄꽃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흰 꽃, 노란 꽃, 비에 젖어 더 선명한 색으로. 태수는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빈 벤치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나무 벤치, 복자가 늘 앉던 자리.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왜 왔어? 태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5살짜리 아이에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왜 비 오는 날 여기 와서 빈 벤치를 보는 건지, 그냥 웃었습니다. 좋은 분 뵈러 왔어. 손녀가 공원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 있어? 저기. 태수는 벤치 쪽을 가리켰습니다. 손녀는 잠깐 그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창밖 빗방울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벤치에 할아버지가 누군가 있다고 했지만 아이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나이였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태수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봄비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흙 냄새, 꽃 냄새, 빛 냄새. 고맙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잣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녀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게 됐습니다. 빗소리만 대답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작은 손이 태수의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손을 얹었습니다. 태수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빗속에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살아갈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